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품사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품사는 개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을 만들기 전 문장의 원재료인 셈이었죠. 이제 오늘은 그 단어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되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품사에는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나열해 이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죠. 먼저 문장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장의 성분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5가지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를 뺀 나머지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수식어는 없다고 해서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어는 문장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또 한편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주어든 서술어든 목적어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어서 문장이 뚱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식어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 되는 요소이며 서술어의 행동을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문장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고요. 품사 중 주어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입니다. 보통 한국말에서는 은는 이가에 조사가 붙는 문장 성분이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뒤에는 서술어가 오는데요.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 상태를 나타냅니다. 서술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서술어 자리 말고는 다른 성분 자리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어 서술어라고 부르기보다는 흔히 주어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술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서술어가 시제를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등 시제가 서술어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서술어 뒤에는 목적어 또는 보어가 나옵니다. 둘 중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 둘 다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이고 보어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품사편에서 형용사가 투잡러라고 한 말 기억하시죠? 그때 형용사가 첫 번째 명사 수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는데 바로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보어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와 보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두 문장으로 목적어와 보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석부터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He is the US President. 그는 미국 대통령이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He met the US President. 그는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서술어 뒤에 나오는 the US President와 주어와의 관계입니다. 만약 the US President가 주어 he와 같은 존재라면 보어라는 말이며 이와 달리 주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일 경우는 목적어입니다. 다시 말해 수학 등호를 넣어서 성립하면 보어, 성립하지 않으면 목적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어 he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 he가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서술어 행동의 대상이 되며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배우기는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싶으면 등호를 넣어서 주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합니다.
주격 보호가 나오는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 없겠지만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뭔가를 보충해 줄 수 있겠죠. 더 자세한 것은 문장의 종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수식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식어는 아무데나 갖다 붙습니다. 목적어에 붙어서 목적어를 상당히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주어에 붙어서 주어의 덩치가 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식어가 한 덩어리씩 붙는 문장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어에 또다시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문장이 몇 줄이 될 만큼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장을 해부해서 수식어를 먼저 떼어내고 핵심이 되는 성분을 가려내야 문장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장의 성분까지 나왔는데요. 품사의 개념과 문장의 성분을 스스로 다시 정리해 보시고 분명히 구분해 놓아야지 앞으로 다소 복잡한 문법이 나와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문장의 종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장 성분 5가지를 사용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는 편의상 문장을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어민에게 1형식이 무엇이냐, 3형식이 무엇이냐 말해봤자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만의 문장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장을 기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칸에 문장 성분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으며 각자 정해진 칸을 넘어 다른 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차는 칸이 딱 2개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 2개밖에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기차에는 주어와 서술어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1형식인데요. 1형식은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이 끝납니다. 2형식은 한 칸이 더 생기는데 이 칸에는 보어가 들어갑니다. 3형식은 칸이 3개인 건 같은데 보어 대신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이제 4형식입니다. 4형식에는 칸이 한 칸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칸에는 또다시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4형식에는 목적어가 2개입니다. 마지막 5형식입니다. 5형식에는 모든 문장 성분이 들어갑니다. 순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이 끝이 납니다. 2형식은 주어, 서술어, 보어, 그리고 3형식은 주어, 서술어, 보어는 들어가지 않고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4형식은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가 2개가 들어가고 마지막 5형식에는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되 순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5가지 종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수식어가 있는데요. 수식어는 이 기본이 되는 틀에 아무 성분에나 막 갖다 붙어서 때로는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 수식어가 문장의 의미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